우리 이배용 위원장과 함께 김건희에게 금품을 건네가지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인데, 이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분 이제 1945년생인데 평양에서 출생했는데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 터지면서 아버지랑 이제 이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삶의 궤적이 바뀌었는데, 이 어머니랑 농사일을 하면서 이제 밥벌이를 했고, 그래서 11살에 돼서야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되게 고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생계하고 학업을 병행하면서 이 경주 쪽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해서 포스코에 입사를 했는데, 포스코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운송 전문 회사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이름을 이제 서희건설로 바꿔가지고 건설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서희건설이 이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지역주택조합 위주로 이제 이 사업을 확장을 했고, 교회 이분이 또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 교회 건축 사업에서 주력을 해가지고 서희건설이 이게 불과 한 20년 만에 이 종합 시공 능력이라고 하죠. 옛날에 뭐 도구순이라고 하는데 그거 100위권에서 20위권으로 이렇게 급성장한 그런 회사를 뭐 만든 사람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게 소위 말하는 나토 3종 세트를 선물했는데, 그 목걸이부터 팔 브로치, 그다음에 귀걸이까지 3종 세트를 전달한 셈인 건데, 일단 그 회사 얘기를 좀 해보면은 서희건설이라는 이름이, 회사명이 세 딸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2011년도에 서희건설 광고가 있었는데 뭐 이게 참 서희건설 이진사 댁의 진사가 맞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딸 셋이는데 하나 둘 서희 해서 셋이랍니다. 뭐 그래서 그런 광고를 했었고요. 실제로 네. 이제 딸 이름이 뭐 이은희, 이성희, 이도희 이 세 딸인데 지금 이분들이 다 서희건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셋째 이도희 총괄이라고, 이도희 씨는 이제 검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하튼 이 사명이 딸 희자에서 왔는데 처음에는 삼희건설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미 해당 이름이 있었대요. 이런 회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상도 사투리에서 숫자 3을 의미하는 네. 서희, 그래서 서희건설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서희건설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그 지역적 정체성도 분명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 또 하나 이제 그 세 따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위 세 명이 모두 법조인이라고요. 저희 그 맞사위가 이제 검사 출신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 이분이 이제 이 회장이 이제 김건희한테 이제 뭐 밤 클립 아펠 목걸이 비롯한 나토 3종 주면서 인사청탁했다는 의혹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뭐 주로 이제 보니까 뭐 공안 쪽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하고 큰 인연이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총리 비서실장 차관급이죠. 이게 와서 당시에도 뭐 이게 뭐 서희건설 이 사위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영향력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풍문이 이미 퍼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둘째, 셋째 사위고는 모두 판사 출신이고 현직 판사라고 하고, 아까 말 이용기 잠깐만 했지만 셋째 딸은 검사 출신. 어떻게 보면 이 집안에 4명이 이제 법조인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이봉근 회장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약간 학업이라든가 인류대 진학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딸들도 보니까 뭐 이른바 스카이대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서울대 출신 판검사들을 이제 사위로 둬가지고 이런 한 것도 이제 그런 자기 배경하고도 무관치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뭐 건설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이 뭐 세무조사 받을 일도 많고 어떻게 보면 수사 받을 일도 많으니까 건설사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 법조인 사유를 드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중에서는 이제 맞사위가 아무래도 그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으니까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이분은 조사까지 받았는데 박성근 그 전 검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산 출신이고요. 이 서울대 법대 졸업한 뒤에 뭐 사법시험 합격해서 뭐 광주지검 순천지검장까지 지냈는데 2020년에 이제 이 서울 고검검사로 자천되면서 사표 내고 법무법인 발언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검찰 시절에 뭐 사수 부사수 사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초임 때 서울지검 형사사부에서 만났다고 그러고요. 그때 그렇군요. 본인 뭐 그때 뭐 평가로는 이 한 전 대표가 따로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이제 업무는 잘하는데 술을 전혀 못 마셔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술 못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회식에 한번 가가지고 니 한번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 전 대표가 이제
부장검사가 주재하는 회식에 가가지고 폭탄주 딱 2잔 마시고 뻗었답니다. 그 뒤로는 뭐 술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얘기라는 것은 한동훈 그 전 장관이야 당연히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사위라고 하는 박성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술을 잘 마시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의외로 윤석열과 접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일단은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서 불거진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봉관 회장과 김건희 씨는 어떤 사이로 알고 계십니까? 뭐 국가 조창 기도에서 만났다고 그냥 알려졌는데 그거 이상 이제 사실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안가에 2번 불렀다는 데서 되게 좀 뭔가 김건희가 심정적으로 의존을 하려는 사람 아니었나. 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위로는 기도일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저기 뭐 기도도 하고 뭐 우리 어린 건희 씨를 뭐 보살펴 주세요 하고 이제 국가조찬 기도회장이니까 그런 네. 걸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가서 용한 점장이를 찾아다니면서 무속을 했을 것인데 다만 여기서 느끼는 거는 김건희가 이제 그런 위로를 받으려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 처지가 심정이 어떤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둘이서 좀 돈독하게 뭐 심정적으로 좀 뭔가를 주고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2번이나 불렀겠죠. 그리고 한 번 해보고 좋으니까 또 불렀을 거고 위로를 받아서. 네.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 사람한테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심정적으로 좀 그 압박에 대한 좀 덜함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건희는 믿었는데 이 사람은 자소서를 제출했지요. 그래서 자소서. 네. 자소서를 제출했죠. 네. 그래서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구나 하고 김건희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박성근 그 전 검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기억에 남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저기 비서실장 되면서 자기 그 주식 백지 신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와이프 거기 이제 서희건설 사내 이사랍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와이프 재산은 개인 재산권 침해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을 질질 끌다가 본인이 물러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그 결국은 처분을 안 하잖아요. 그런 일이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심사할 때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주식 처분해라. 그러니까요. 근데 네. 못한다고 그랬대요 그때도.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씨와 그 어떤 관계가 과거에 임용될 때 있었습니까? 그 특별히 뭐 인연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게 당시 이제 임명됐을 때 다들 주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리고 윤석열은 뭐 특수통이고 이 사람은 이제 뭐 공안 쪽에 있었는데 근데 인연이 있었는데 보니까 뭐 윤 대통령하고 2009년 대구지검에서 뭐 약간 근무 시 인연을 맺었는데 본인도 이 윤 대통령 인연 관련해서는 잠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당시 윤석열 낙하산 논란이 나오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제 총리실 쪽에 이제 적격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들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자기가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총리실 1호 파견 검사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다. 내가 총리실 1호 파견 검사였다는 것도 감안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당시 들었던 기자들이 좀 납득이 안 됐다는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력 중에서 특이점이 들어 있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급 공직자를 지낸 다음에 나와가지고 부산 영도에서 총선 출마를 도전을 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이게 화제가 되니까 그 당시 총선이 다시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회제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당시에도 좀 이상하다는 말이 좀 많았던 모양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비서실장 그만두고 이제 부산 중구 영도구에 출마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중구 영도구를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전략공천 위에서 꼽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경선 지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 해수부 장관 출신 이 조승환 지금 현역 의원인데 이분하고 그다음에 박 전 실장을 경선에서 맞붙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략공천 대상지를 경선에 붙이는 것도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당시에는 이게 이제 장관급인데 해수부 장관이면 장관급하고 이 차관급을 붙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네. 이제 장관급인 이 조승환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 이제 의원까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선거에서 나왔던 소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때 의문이 좀 풀린다.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게 이 이봉관 대장이 나토 3종 세트가 이 총리실까지는 갔는데 부산 영도구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래서 뭐 더 있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이 공천관리 그 시절이 이제 한동훈 체제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과 사수 부사수였는데 한동훈이 또 그 개인관계 이런 걸 따지지 않은 사람이라서 오히려 이제
역시 이제 이 비정한 정치 세계를 보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 박성근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사위 두 명도 이제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 자리를 얻으러 가는데 그 당사자로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장인 어른이 나서게 되고 장인 어른이 그 청탁할 대상을 고르는데 윤석열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김건희한테 이렇게 나토 3종 세트를 하는 뇌물성 그 물품을 주고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이미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이에서는 권력 관계라는 게 김건희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소문이 익히 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지금 든 생각인데 예전에 박근혜 그 국정농단 때 보면은 알고 보니 삼성이나 뭐 대기업들이 최순실한테 말 알아서 근데 사실 기자들 몰랐거든요.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아마 다 몰랐을 거예요.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최순실은 말벗이다. 최순실은 식모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순실이 뒤에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거 사실 소위 말해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하고 가깝다는 친박 기자들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거 했을 때 박근혜 주위의 의원들도 몰랐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청와대 네. 참모들도 몰랐는데 재벌들 고위직들은 그걸 알고 거기다 그 저기 로비를 한 것을 보면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끼리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고 저기 명태균 씨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윤건희 윤석열 김건희가 기본적으로 정권 되면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고. 권력의 지분을.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돌고 좀 있으면 뭐 이야기하겠지만 통일교도 기본적으로 윤석열한테 간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쪽으로 먼저 접근을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초반에 자기들 다. 청탁을 위해서.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권력의 이제 풍향이 어디 쪽으로 가는지를 이 정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런 게 당연히 이제 이 안테나에 잡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게 지금 그 대선을 전후해서 이 사람들은 줄을 댄 거잖아요. 그런 네.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대선을 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알아서 이쪽에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선을 치려면 뭔가 정치 자금이 네.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뭐 기업체를 찔러본다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먼저 필요한 거 없어 하고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뭔가 좀 서로 정보가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제 회의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보면서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그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이렇게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좀 드러났을 때 야 이렇게 이런 권력층들끼리 주고받는 게 있고 지들끼리 주고받는 세상이 따로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어떻게 이본관이 김건희를 만나게 됐는가 그 경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제가 사실 둘을 이제 만나게 해준 주선자는 함성득 교수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 함성득 교수 본인의 자술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2021년 10월 11월 사이에 그 국가조찬 기도회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대통령을 모셔야 되는데 이재명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기로 한 연락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당시의 후보 같은 경우는 연락점이 없어가지고 김건희를 자기가 연결을 해줬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데 뭐 그런 사실을 다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윤석열을 초대하는 자리인데 김건희를 만나서 뭔가 설득해야 되는 구조가 그려지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그 대선 후보의 부인, 대통령의 부인과는 굉장히 다른 궤적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결국은 또 이제 기도라는 거를 중심으로 두고 이제 이런 로비 행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거든요. 이 사단법인인데 이게 역대 대통령들 해마다 초청해서 이제 기도회를 가져왔는데 그 가질 때마다 사실 구설수가 좀 사실 많았습니다. 이 시작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시작을 했는데 1966년에 이제 대통령 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첫 모임에서 그 모 목사가 이제 하느님이 군사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해요. 사실상 이제 군사 쿠데타를 하느님의 뜻을 표현을 했죠. 그다음에 80년대에는 전두환 당시 이제 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상임위원장 데려다 놓고 나라를 위한 조찬 기도를 해서 사실상 그걸 생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또 했고요. 그다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왜 그 대통령 부부가 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무릎 기도 해가지고 이제 이 뭐 어떻게 뭐 정교분리 논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당시 이제 그 조찬 기도했던 목사가 박 대통령을 이제 미덕 모성애적인 마음씨를 갖춘 뭐
분이다라고 하면서 문제는 이제 그거를 다른 외국의 여성 정치인들하고 비교해서 외국 여성 정치인들을 육중한 몸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비하 논란이 또 일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들이 이 이른바 우리나라의 보수 교회랑 정치 권력의 유착을 뭐 상징하는 자리 비슷하게 지금 약간 변질된 측면이 있죠.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해 연말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조찬 기도회에 나왔는데 당시에 이봉관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김건희가 바쁜 와중에도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방송에도 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영부인이 도대체 뭐가 바쁩니까 도대체? 바쁘죠. 뭐 지금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 수 있어요. 그래 이미 겪어보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다 하고 있을 거구나. 그리고 윤석열이 어차피 헛개비니까 그동안 국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런 깊은 뜻이 깔려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보면은 다른 정권에서도 줄을 대려고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 선배가 좀 파악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뭐 파악하다 뭐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 나올 때마다 이제 좀 줄을 대려고 해서 서희건설 앞에 항상 친정부 기업이다 이런 명패가 이제 붙었다. 이럴 정도로 이제 밀착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많고요. 우선 이제 이명박 때 돌아가셨죠.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 후원회장을 지냈고 그렇네요. 당시 왕차관으로 되게 날렸던 박용준 전 차관 이 사람하고 되게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희건설이 4대강 사업할 때 이명박 때 첫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이명박 때 가까웠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경희대 동문이라고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총동문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문 전 대통령하고 이제 접촉하는 과정을 좀 가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2012년 12월 대선 때는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죠. 그때 경희대 동문들이 문 전 대통령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든 문재인을 사랑하는 경희인 모임 여기에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 회사 홍보물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함께 손잡고 촬영한 사진을 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잘 안 먹혔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박성근 문제의 박성근이 문재인 정부 때 좌천이 돼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장으로 이제 좌천이 되고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는 서울고검 검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물러난 걸 보면 실제로 이제 본인은 막 팔았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이건 좀 미지수긴 해요. 여하튼 여야 가리지 않고 계속 줄을 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항상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존을 위한 어떤 생존 방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봉관 회장이 주목받는 점 같은 경우에는 그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자마자 자수서라는 걸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자수서라는 거는 나의 범행을 고백하는 건데 이렇게 한 이유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들 많이 평가를 하던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 전날에 왜 서희건설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대치기 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요. 이미 김건희가 목걸이를 모조품이라고 말했는데 이 회장이 자기가 전후 사정 다 아는데 입 다물고 있다가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조작 혐의까지 받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자칫하다가는 김건희 논란이 이제 그룹 전체에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사업가로서는 당연히 이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조인 사위도 있고 딸도 있는데 뭐 상의 좀 했겠죠. 해서 아버님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번 눈 깎아봐 네. 합시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자수서를 낸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거를 사전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혹 제기 수사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되는 것이고 결국은 수사에 협조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법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김건희를 더 나쁜 사람을 만들고 본인을 피해자로 이제 구도화하는 그런 지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